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하기야 소피아 성당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기 말쯤 되면 유럽의 지도입니다. 지금 동로마와 서로마가 있을 때 서로마가 멸망을 했죠. 그래서 서로마 지역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와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게 됩니다. 롬바르드족, 프랑크족, 부르군디족, 소고트족, 반달족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고 이 동로마 제국이 상당히 축소된 모습을 갖게 되는 게 5세기 말 6세기 초까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뒤집은 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제가 동방식 전제 황제라고 이름 붙였거든요. 그 전까지 상당히 약화되어 가던 동로마 제국을 다시금 부흥을 시킨 흔히 대제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482년에 발칸반도의 일리리아, 오늘날의 크로아티아 지역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20몇 살 때쯤에 백부가 장군으로 있는 콘스탄티노플로 오게 돼요. 그런데 이 백부 유스티누스가 갑자기 황제가 됩니다. 근데 이 유스티누스가 황제인데 일자 무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잘해가지고 장군으로 있다가 갑자기 황제가 됐는데 그를 모르니까 조카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백부의 양자가 돼가지고 백부 대신에 통치를 하게 됩니다. 백부가 물론 황제살에 있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 조카한테 맡겨가지고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백부가 사망한 이후에 황제에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적인 것은 로마 제국은 원래 라틴어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라틴어는 서유럽 지방에 쓰던 거죠. 그런 언어인데 로마 제국 전성기 시절에는 지배층은 모국어가 라틴어였지만 그리스어도 같이 배워서 이렇게 운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유스티니아누스 때까지 궁정에서 라틴어를 썼었는데 유스티니아누스 다음부터는 궁정에서도 라틴어를 안 쓰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탈리아 북부에 라벤나라는 도시가 있어요. 로마 제국의 서로마 총독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서로마 총독부가 라벤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수도도 라벤나였거든요. 그것이 동로마 제국 넘어가게 되고 이 라벤나가 꽤 오랫동안 서로마 총독부로 있었고 그러면서 그곳에 가보면 여러 건축물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비잔틴 시대의 건축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비탈레 성당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는데 라벤나가 왜 당시에 서로마 지역의 수도였냐면 바닷가에 있어요. 그래서 게르만 쪽들이 주로 기마병이잖아요. 기마병들이 이 바닷가에 있는 도시를 점령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얘가 수도로 있었고 동로마 제국의 서로마 총독부로 오랫동안 있게 되었던 거죠. 이 산 비탈레 성당에 가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그 아내인 테오도라의 모자이크가 지금도 잘 남아 있습니다. 물론 동로마 제국의 전성기 시절에는 여러 모자이크들이 제국 전역에 있었을 텐데 이 동로마 지역은 오스만 제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자이크가 대부분 사라졌단 말이죠. 근데 그 모자이크가 온전하게 보존된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산 비탈레 성당을 가보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12명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군인의 3명, 사제 3명, 재상의 3명 이렇게 돼 있는 모자이크가 지금도 있고요. 또 한쪽 편에 보면 황녀 테오도라가 또 12명의 시녀들과 함께 있는 그런 모자이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 중에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모자이크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유스티니아누스 얘기하면 항상 황녀 테오도라가 따라와요. 워낙 독특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의 황후였고 또 테오도라라고 하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을 테오도라 1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정교에서는 유스티니아누스와 함께 성인이 됩니다. 성인으로 추존했던 그런 인물인데 워낙 천한 출생이었기 때문에 이 천한 출생에서 황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 어떤 평가가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과연 테오도라는 악녀인가? 악녀라는 평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프로코피우스라는 사람이 비사라는 걸 썼는데 그 비사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녀는 몸에 있는 모든 구멍은 남자에게 내준 천한 계집이었다. 실제로 천한 출신이었다는 거죠. 아버지는 곰 사육사였고 어머니는 배우이자 댄서 그리고 테오도라 역시 술집의 댄서였다.
스트립쇼도 했었고 낙태도 여러 번 했다. 실제로 굉장히 천한 출신이었고 천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유스티니아누스가 이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까요? 이게 굉장히 미스터리인데 어쨌든 유스티니아누스는 테오도라를 아내로 삼았고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로마 제국 법률에 의하면 이런 천한 출신과 결혼할 수가 없죠. 평민하고도 안 되는데 귀족하고만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천한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언론 위원들이 반대가 있었겠죠. 하지만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법률까지 개정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사실 유스티니아누스도 그렇게 높은 출신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일리리아의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황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테오도라가 신분이 천한 거에 대해서 별 개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테오도라가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한테 목소리를 높였던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니카 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기 532년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전차경기장이 있죠? 전차경기장에서 시민들이 전차경주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빵과 서커스죠. 황제는 시민들한테 빵을 제공하고 그리고 무료로 서커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전차경주장에 응원단이 있었는데 청색당과 녹색당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황제가 지원하는 청색당과 시민들이 지지하는 녹색당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빵과 서커스를 제공했던 이 로마 제국 시절에는 이 시민들의 권력이 상당히 강했죠. 황제는 제1시민에 불과했었고 그런 경우에 황제가 시민들을 구워 삼기 위해서 빵과 서커스를 했던 게 이 빵과 서커스의 출발점이거든요. 근데 유스티니아누스 때 오면은 유스티니아누스가 상당히 권력이 강한 전제공주였단 말이죠. 이런 데 있어서 시민과 황제 간의 어떤 힘겨루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존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전차경주에서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됐던 군중의 도발이 이제 황제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황제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서로마 지역을 탈환하고자 하는 걸로 전쟁 준비를 하고 세금을 올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만이 원래 있었죠. 근데 이 전차경주당에서 청색당과 녹색당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던 그 시점에 시민들이 니카드카 승리라는 걸 외치던 군중이 있었고 거기서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황제를 몰아내고자 하는 반란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 군중들이 황궁으로 마구 쫓아오고 있어서 황제를 몰아내자, 세금을 올리는 황제를 몰아내자고 하는 걸로 폭동으로 변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황제는 어떻게 돼요?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는 막 도망을 치려고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황후 테오도라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황제의 옷은 최고의 상복입니다. 도망친다고 신변 안전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멋진 말이죠. 도망친다고 어디로 도망갈 거냐? 황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 얘기를 들은 유스티니아누스는 도망을 치지 않고 벨리사우스라고는 장군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저 경주장에 가가지고 시민들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3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민주정치의 잔해였던 시민의 목소리는 이때부터 사라지게 된 거죠. 원래 로마 제국은 시민의 목소리가 컸던 나라였고 이 시민들이 군인으로 참전해서 국방을 담당하는 게 원래 로마 제국의 본 모습이잖아요. 근데 동로마 제국을 변해가면서 이 시민들이 군대를 잘 안 가요. 군인들은 용병으로 많이 모집을 했었고 전문 군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발언권이 크지가 않았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니카 반란에서 용병으로 구성된 이 황제군이 이 시민들을 마구 죽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빵과 서커스가 사라지는 계기가 된 거죠. 결국은 이 전제군주가 시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시대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벨리사우스가 이때부터 등장을 하게 되고 벨리사우스가 시민들을 진압을 한 다음에 전쟁터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로마 제국의 전쟁은
황제가 군사령관이 돼가지고 직접 참전하는 게 전통이죠. 근데 이 동로마 제국 넘어와서는 황제는 군사령관이 아니에요. 엠퍼러의 명칭은 있지만 실제로 엠퍼러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본국에서 명령만 하는 존재로 변해가고 현장 사령관은 황제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이제 변해간다는 거죠. 결국은 동로마 제국에 와가지고 로마 황제는 사령관, 엠퍼러였던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 역사가들이 이 동로마 제국을 로마 제국을 부르지 않고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엠퍼러는 직접 사령관이 돼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전통과는 다른 거다라고 해가지고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그 전에 있었던 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과는 상당히 변화되는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니카발란을 다 정비한 유스티니아누스는 이 벨라리우스를 보냅니다. 전쟁에 보내가지고 서로마 지역을 탈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갔던 데가 여기 콘스탄티노플에서 출발해서 가면 당도하는 데가 바로 북아프리카죠. 이 카르타고 지역 가가지고 여기 반달족이 점령을 하고 있었죠. 이 북아프리카가 상당히 풍요로운 땅이었단 말이죠. 로마의 빵 공장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그런 곳이니까 이 북아프리카를 먼저 정벌을 해요.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시칠리아로 건너가서 시칠리아도 탈환합니다. 또 이탈리아 반도로 건너가가지고 나폴리에서 상륙을 해서 로마로 진격을 하죠. 그래서 이 소르마 지역의 상당 부분을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와 여기 일리리아와 에스파냐 남부와 북아프리카를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영토의 상당 부분을 흡수를 한 거죠. 물론 로마 제국 전성기에만은 못하지만 특히 갈리아나 에스파냐, 잉글랜드 같은 게 없으니까 규모는 작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영역을 회복을 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걸로 해서 이 반달족이 100년 동안 누렸던 그 땅을 흡수를 하게 되고, 하지만 북아프리카가 많이 황폐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달족이 와가지고 로마가 다스릴 때는 상당히 많은 곡식도 거둘 수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점차 황폐화가 되게 되고,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회복을 하긴 했지만 이쪽에 롬바르드족이나 고트족이 지배하던 그곳이 많이 망가졌고, 또 로마 제국군은 과거의 로마군이 아니에요. 상당히 허약한 뭐 그런 곳이었고요. 그래도 의미 있게 남은 곳이 시칠리아였습니다. 시칠리아는 전쟁을 많이 안 겪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문화유산이 많이 남았고 땅도 워낙 좋기 때문에 식량도 많이 나오는 뭐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벨리사리우스가 이탈리아 반도를 가서 여기 고트족과 싸우는 바람에 여기 있던 많은 문화유산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예전에 훈족이라든지 고트족 또 롬바르족이 와가지고 파괴된 것도 있지만 동로마 제국군이 와서 싸우는 바람에 본격적으로 파괴된 것은 동로마 고트 전쟁이었다. 그러면서 이쪽이 많이 파괴가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파괴된 네르바 포럼에서 살고 있는 중세인이었다는 거죠. 네르바 포럼이 기둥만 남고 지붕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할 길이 없으니까 이곳에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포럼 안에서 허름한 집을 짓고 살 수밖에 없었던 중세시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이렇게 넓은 땅도 회복을 했지만 나라도 상당히 안정을 시켰고, 또 중요한 것은 로마법 대전을 편찬했다는 거죠. 그 전까지 내려오던 여러 법들을 정리했다는 거죠. 특히 민법을 강조를 해가지고 법을 정리를 했는데 정식 명칭은 시민법전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이 법전을 정비해가지고 편찬을 하게 되죠. 문제는 이 로마 법전이 라틴어로 쓰였단 말이죠. 근데 동로마 제국은 유스티니누스 때까지만 라틴어로 썼고 그다음부터는 라틴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에서는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중세 유럽을 거쳐서 근대로 가가지고 유럽의 근대 국가를 만드는데 기초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유럽인들에 의해서 이 로마 법전이 칭송이 되었지 실제로는 이것이 제대로 활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근대 유럽이 국가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이 참조되었기 때문에 높은 가치 평가를 받게 된 거죠. 실제로 유스티니아누스 때 이 법전이 제대로 활용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유스티니아누스는 마지막으로 라틴어를 사용한 황제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 법전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남긴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하기야 소피아죠. 오늘날 우리도 볼 수 있는 그
위대한 성당의 모습을 이때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하기야 소피아라는 것은 맨 처음에 세워진 것은 콘스탄티누스 2세 때 서기 360년에 착공이 되었다가 군주 폭동으로 인해서 440년경에 소실되었고 또 411년에 재건이 되었고 니카 반란 때 이 하기야 소피아가 불타게 됩니다. 그러다가 유스티니아누스 때 본격적으로 이거를 재건을 하죠. 그랬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중앙돔이 붕괴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서쪽돔이 붕괴됐다. 그런데 이걸 재건을 했다. 근데 이 하기야 소피아가 좀 부실하게 건축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진만 나면 돔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재건을 했던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하기야 소피아를 가보면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이 공존하는 독특한 장소죠. 이런 곳이 에스파냐에도 일부 있는데 지금 가보면 이 그리스도교의 흔적과 이슬람의 흔적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중앙홀에 가면 멀리 이렇게 모자이크도 있고 원래는 이 그리스도교 성당으로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아랍어로 되어 있는 문장이 이렇게 있죠. 알라는 유일신이고 무함마드는 마지막 사도다. 이런 말이 이렇게 서체로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이 공존한 독특한 장소다. 이 성당을 완공을 하면서 유스티니아누스가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을 이겼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 그 성전, 그 제1성전보다 더 뛰어난 성전을 내가 지었다. 뭐 이런 얘기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 거죠. 이 성전은요, 니카의 반란 후에 재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밀레투스의 건축가 이시도로스와 트랄레스의 수학자 안테미오스가 설계를 했는데 10년 만에 지었다고 그래요. 가로 77m, 세로 79m, 가운데는 지름 32m, 높이가 62m의 돔 천장을 갖고 있다. 돔 테두리에 40개 창문인데 여기에 빛이 들어오는데 천국에 온 듯한 느낌을 들죠. 유럽의 성당은 기본적으로 천국을 지향을 했어요. 민중들이 들어오면 천국에 들어온 느낌이 들도록 빛이 많이 들어오도록 만들었던 것, 그리고 높이 짓게 되죠. 그런 어떤 천국의 느낌을 주도록 많이 했던 거고요. 돔과 벽은 모자이크 성화들로 장식을 했고, 그리고 황제는 황후 테오도라를 사랑해가지고 기둥, 재단 등 수십 곳에 두 사람 이름을 함께 새겼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펜던티브 돔을 사용하죠. 여기 펜던티브라고 하는 사각형에다가 원을 올려가지고 돔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펜던티브를 이렇게 돔을 세웠고, 여기 들어가는 자재들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있었던 여러 신전들에서 기둥 같은 것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르테미스 신전, 에베소스에 있었던 당시에 최대의 신전이었다고 이름 높았던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기둥 같은 것들을 대규모로 가져와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판테온과는 다르죠. 이쪽 왼쪽은 판테온 돔입니다. 판테온 돔은 가로가 43.3m엔 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를 갖고 있죠. 근데 아야소피아 이 돔은 가로가 32m의 돔을 올렸죠. 어쩌면 판테온 돔보다는 기술적으로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돔의 사이즈가 좀 작잖아요. 물론 형태가 좀 다르죠. 판테온은 세운 다음에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데, 재건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이 아야소피아는 두 번이나 지진에 의해서 돔이 주저앉아 가지고 재건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좀 부실하게 지은 게 아니겠느냐라는 썰도 있고, 또 워낙 단기간에 10년 만에 지었거든요. 그래서 워낙 단기간에 지어서 그런 설계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니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로 무너졌거나 그런 적은 없으니까 나름대로 기술적인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을 텐데, 어쨌든 판테온 돔을 세웠던 당시보다 기술적으로 좀 떨어진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평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에 보면 여러 장식물들이 있죠. 가운데 돔이 있고 아랍어 글자들이 있고, 그리고 작은 예배당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역대 황제들이 이곳에서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에 쓰였던 목재로 문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고, 또 성십자가, 아브라함의 탁자 등 성유물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8세기, 9세기에 있었던 성상 파괴운동, 그리고 1204년에 있었던 제4차 십자군 등이 여기로 와가지고 다수의 유물을 환출을 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물들은 대부분 사라지게 되고요. 물론 오늘날에는
여기 또 모스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유물들이 이제 없는 거고요. 또 입구에서 들어가 보면 오른쪽쯤에 이런 바닥에 이런 무늬가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대관식의 장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바닥에 세계 중심을 상징하는 옴팔리온이 이렇게 있었고 원형 대리석들이 바닥에 끼워져 있는 형태를 갖고 있는데 제국의 역대 황제가 이 자리에서 대관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제일 안쪽은 앱스라 그래서 제단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교회니까 성전에 제단 있는 곳에 거기서 대관식을 하진 않고 입구에 들어와서 오른쪽에 장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대관식을 치렀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 가보면 여기가 지금 모스크로 바뀌었거든요. 모스크는 기본적으로 카페트가 깔려야 돼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지금 카페트를 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기가 원래 대관식 하던 장소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성상과 성화로 아마 가득했을 것이다. 근데 성상들은 성상 파괴운동과 제차 십자군 그리고 이후에 이곳이 점령했던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성상들이 다 파괴되거나 반출되었을 거고 모자이크가 이제 많이 남아 있었겠죠. 오늘날에도 꽤 많은 모자이크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여기 데이시스라고 하는 그리스도 모자이크죠. 아주 유명한 모자이크가 지금도 있고 나중에 1453년에 이곳을 점령한 오스만 제국이 들어와서 이 위에다가 해벽칠을 해서 이제 가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성상을 만들고 성화를 그리고 했던 문화들이 오늘날에도 일부가 남아있죠. 과연 아기야 소피아가 어떤 성화들이 있었을까를 상상해 볼 때 여기 가보면 된다는 거예요. 시칠리아의 팔레르모에 가면 팔라초 대성당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이런 모자이크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모자이크가 있죠. 좌우에 황제와 주교가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도 있고 여러 모자이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성당은 당시에 노르만 군주가 지배했던 시칠리아였어요. 그래서 비잔틴 양식을 이렇게 가져다가 성당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거죠. 오스만 제국이 여기를 점령을 했을 당시에 여기다가 해벽칠을 했어요. 교회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회벽칠만 하고 이거를 모스코로 쓰였던 거죠. 그래서 해칠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가지고 18세기까지도 해칠하진 않고 특히 천정 같은 경우는 해칠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놔두고 있었던 거죠. 해칠하기 쉬운 곳만 해칠하고 있었다가 1923년도에 오스만 제국이 사라지고 공화국으로 바뀌면서 이 터키 공화국이 세속주의를 지향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를 박물관으로 바꿔요. 그런 과정에 해벽을 걷어내게 됩니다. 여기 이제 해벽을 걷어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해벽을 걷어내 가지고 이렇게 모자이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해벽을 아직 다 꺼내든 건 아니야. 왜냐하면 500년 가까이 역사를 가진 문화재인 이슬람 문양, 이 해벽 위에 이슬람 문양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문양을 제거하는 데 대한 반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해벽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일부가 좀 남아 있어요. 일부는 걷어내졌고 일부 남아있는 거를 여러분도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개 모자이크를 한번 보도록 하죠. 황제 전용 입구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황제만 사용하신 분의 박공벽에 있는 거고 9세기 말 10세기 초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 하기소피아에 있는 모자이크는 처음에 지었을 때, 그러니까 6세기에 처음 건설했을 때 모자이크나 하면 성상, 성화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성상 파괴 운동으로 사라졌고 오늘날 남아있는 이 모자이크는 대부분 9세기, 10세기, 11세기, 12세기 이때 주로 그려졌던 모자이크들이에요. 여기 보면 십자가 후광을 한 성자가 앉아있죠. 그리고 황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절한 모습이 있죠. 이쪽엔 대천사 가브리엘이네요. 왼쪽에는 성모 마리아가 있고 여기는 대천사 가브리엘이는 이런 모습이 있고요. 또 남서쪽에 모자이크가 있죠. 여기 보면 중앙에 성모자상이 있고 그리고 우측에 콘스탄티노 대제가 성을 바치고 있고 좌측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아야소피아를 성모자한테 바치고 있고 오른쪽에는 콘스탄티노스가 성을 바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무릎에 앉아가지고 아기 예수를 감싸고 있고 아기 예수는 왼손에 두루마리 성모자 좌우에 있는 모습은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 성모를 이야기하는 글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후진 앱스 맨 안쪽에 있는 그 앱스의 모자이크는 지금도 보여요. 이렇게 올려다 보면 보이는데
천으로 좀 가려놨더라고요. 완전하게 여기다 해벽칠을 안 하고, 그러니까 천으로 안 보이게 가려놨는데, 한쪽에서 보면 보입니다. 테오도코스라고 하는 모자이크. 6세기에 제작되었다가 8세기에 성상 파괴 운동에 훼손되었던 것을 9세기에 복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에 모스크로 변경된 이후에 요 밑에 미흐랍이 있거든요. 이슬람의 기도 방향을 미흐랍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미흐랍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어. 원래는 커튼이 있었어. 제가 갔을 때도 커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더 많이 가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이거 아예 안 보이도록 커튼을 내려서 가리게 됐다 하는 거고요. 또 알렉산드르 2세 모자이크가 있다. 2층 천장에 어두운 구석에 위치한 모자이크다. 그러니까 지금 하기야 소피아는 모스크라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쭉 들어가서 중간에 게이트가 있어요. 2층에 올라가는 것은 박물관이거든요. 2층 올라갈 때는 입장료를 대고 이제 올라가서 이 모자이크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2층에 안 올라갈 경우 안에 들어가서 이제 구경만 해도 되고요. 또 조이 여제 모자이크가 있죠. 조이 여제와 그 남편 콘스탄티누스 9세. 여기 조이 여제가 있고 콘스탄티누스 9세가 있고요. 파란색 옷을 입은 왼손에 성경을 든 전능하신 지배자 그리스도의 축복받은 모습이다. 이건 11세기에 제작되었다. 콘스탄티누스가 들고 있는 돈자루, 이거 돈자루 들고 있죠? 그래서 황실에 대한 기부를 하는 거고, 조이 여제는 결혼을 3번 했는데 남편이 바뀔 때마다 이 모자이크 남편 얼굴도 문구도 바뀌었다고 한다. 조이 여제가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남편을 바꿨는데 그때마다 이 얼굴을 여러 번 바꿨다. 그런 기록이 전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데이시스 모자이크 있었죠? 제일 유명한 데이시스, 간청, 애원을 뜻하는 단어인데 심판자 그리스도하고 성모 마리아와 세례자 요한 간청하는 모습이 있다. 1261년도에 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기야 소피아의 모습을 닮은 교회가 많이 있죠? 이 정교회가 러시아와 동유럽 쪽에 많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 정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하기야 소피아 교회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따 가지고 여러 교회들이 지어지게 됩니다. 가장 시대가 가까운 교회가 바로 베네치아에 있는 산마르코 성당이죠. 여기 가보면 여기는 베네치아 도제의 개인 성당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잔틴식 양식으로 이렇게 돔이 5개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모스크바에 가보면 성 바실리 성당이 있죠. 여기도 돔이 있죠. 독특하게도 버섯 모양으로 있는 눈이 많이 오는 이 모스크바의 특성에 따라서 돔을 눈이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변형이 돼서 만들었던 거고요. 전 세계 정교회 성당을 보면 이런 돔을 가진 모습이 있죠. 다 하기야 소피아를 보고 만든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트라스인 그리스에 있죠. 파트라스 교회, 불가리아의 네프스키 성당, 루마니아의 총대주교 성당, 키예프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 다 비슷비슷하죠. 또 산마르코 성당 같은 경우에도 아마 하기야 소피아도 이런 화려한 모자이크로 치정이 되었을 것이다. 전성기 시절에는 오스만 제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모습으로 새겨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할 수가 있겠죠. 산마르코 성당의 도움의 모자이크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성서 이야기가 이렇게 돼 있죠. 에덴 동산에 살았었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있고 여러 성서 이야기가 이렇게 모자이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기야 소피아도 아마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또한 이 하기야 소피아의 모습은 오스만 제국의 모스크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기 보면 블루 모스크가 있죠.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인데 하기야 소피아의 모습을 거의 비슷하게 따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옆에 미나레트만 빼면 거의 하기야 소피아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영위했던 그 영역 내에 지었던 모스크들은 이 블루모스크의 모습과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기야 소피아의 모습을 따라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북아프리카나 또 시리아 지역, 당연히 오스만 제국이 타였던 뭐 아나톨리아 지역, 발칸반도, 그리고 오늘날 러시아의 자치공화국 중에 하나인 체첸공화국 내에 있는 그로즈니에 있는 모스크도 이렇게 생겼어요. 전형적인 오스만 제국식. 또 그거의 원조는 하기야 소피아에서 유래한 그런 건축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